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0년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요, 일주일 동안 주진우 라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만 다시 모아서 그렇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KBS 김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해요.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방송, 오늘 방송만 들어도 일주일 동안 한 거 중에 제일 재밌는 것만 모으니까 네. 다 들은 것과 진배 없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모아봤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네, 모으고 모아서 예, 여러분께 바칩니다. 지금 이 방송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더 재밌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 게스트들의 표정과 네. 이 밖에 당황스러움 뭐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당황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당황해요. 당황이 가득한 나 주진우 어떻게 라이브.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나아지고는 있어.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처음에 너무 바닥이어가지고. 그랬군요. 네. 그땐 제가 없었으니까.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근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다고요? 주진우 라이브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기아 기자.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은 스페셜하게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치킨 네. 치느님을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너무 더워. 덥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너무 더워졌어요. 시원한 거 드리나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2만원어치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네. 어디로 보내면 선물도 받고 방송도 듣고 그러나요? 네, 청취 후기 들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 이런 걸 좀 고치면 좋겠더라. 이런 청취 후기를 보내주시면 네. 총 3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라고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를 검색하셔가지고 친구로 저희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야. 거기다가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네. 당첨 확률이 높아.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시면 2만 원어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물반 아이스크림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오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명장면 다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장면은 뭔가요?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외교 파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채롭네요. 그렇습니다. 다채롭게 준비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역시나 기각이 됐죠. 기각됐습니다. 네, 예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 삼성 문제를 계속 함께 파오신 그 더 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정책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분은 삼성의 개혁을 위해서 24년째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내가 더 삼성한테 많이 당했다, 내가 더 손해봤다 이렇게 대결하시더라고. 김기식 위원장은 의원도 하고 그래도 또 뭐 양지에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 중간중간 양지에도 있고 중간에 막 해외 연수도 다녀오시고 그랬어. 네. 오로지 20년 동안 박해받은 사람은 나야. 컴컴한 곳에서. 나야 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살짝 빛을 보려고 하는 우리 주진우 기자님입니다. 빛은 못 보고요. 저는 아직도 계속 그렇게 아스팔트 앞에 네. 앉아 있습니다. 네. 앉아 있는데 아무튼 김기식 위원장이 삼성의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삼성의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쌓여왔던 내공, 경험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오는데 삼성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편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멘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변하지 않은 건 바로 법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다 뭐 삼성을 되게 좋게 언론 뭐 검찰 다 좋게 이제 보도하고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실 2008년 전후에 그 삼성 관련된 수사가 그 검찰에서 굉장히 세게 몰아칩니다. 그런데 삼성의 본질에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을 부르지도 못했고요. 이건희 회장 마찬가지고요. 핵심 그 관계자를 부르는 것도 검찰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삼성 문제가 계속 다뤄지면서 삼성의 포커스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엘리트 판사를 계속해서 관리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그래서 삼성에 대한 그 따뜻한 판결 계속 나왔어요. 이상하지? 이 판결이 삼성한테만 가면
굉장히 그 이상한 판결로 그 휘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김기식 위원장이 지적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뭐 이른바 관리의 삼성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관리가 전 처음에는 이제 회사 사람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근데 와 보니까 기자 생활 해보니까 아 삼성이 언론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런 걸 옆에서 보잖아요. 네. 정말 살갑게 열심히 살갑기도 한데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지금 KBS에서 제가 삼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맞습니다. 제가 주진우 라이브 하면서 굉장히 감격하기도 합니다. 삼성 얘기하다가. 네. 제가 다른 언론사에서 삼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잘린 적도 있어요. 그날 네. 당일에 그날 잘렸어.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다른 방송국에서 네. 삼성에 관한 그 아이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부들이 계속 내려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간부들이 이걸 뭐 하냐, 어떤 거 하냐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압박이 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이렇게 구전으로 아 뭐 삼성 얘기하면은 뭐 잘린다더라 삼성 문자면 PD가 뭐 욕을 먹는다더라라고 했는데 네. 이른바 장충기 문자 그 보도 누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도를 한 그 대단한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봤죠. 그렇죠. 보고 저도 이제 기자니까 마치 제가 보낸 거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그 보도 누가 한 겁니까? 아, 네. 제가 좀 했죠. 제가 삼성에 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네. 김용철 변호사 비자금 사건. 네. 전 삼성의 그 구조본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양심선언 제가 그거 해가지고 삼성 특검까지 가기도 했는데 네. 장충기 문자는 제가 보도를 하면서 아 언론이 얼마나 삼성한테 길들여져서 이렇게 기고 있나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담당 수사검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이재용이고 비서실장은 장충기다. 박근혜와 김기춘은 그냥 떨거지였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언론상이라는 게 있어. 아, 삼성이 주는 언론사. 그렇죠. 제일 그 돈을 많이 줍니다. 네네네. 근데 삼성 언론상에 장충기 문자를 제가 떡하니 넣었지. 이걸 제출했어요. 엿을 이렇게 삼성을 위한 보도기 때문에 상 주세요 이렇게 네, 냈어요. 네. 이거하고 뭐 냈냐면은 안종범 수첩이 있었어요. 네네네. 박근혜 정권의 야사가 다 가득한 네. 안종범 수첩. 그것도 내가 보도했죠. 내가 보도하고 자 삼성한테 안종범 수첩. 안종범 수첩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고 그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한테 어떻게 지시하면서 삼성 도와줘, 정유라 도와줘 이렇게 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있는 수첩. 그 두 개를 삼성 언론상에다 딱 이렇게 자 제출했죠. 예. 어떻게 될게요? 대상 아닙니까? 탈락했습니다. 탈락. 네. 줄 리가 없죠.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문자가 참 그때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일단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제가 97년도 삼성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24년째인데요. 근데 24년째. 네, 근데 24년 동안 삼성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세상이 많이 변해오긴 했습니다. 옛날에도 수많은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뭐 다 무혐의 처분되고 제대로 기소도 못했죠. 기소도 못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검찰이 어쨌든 기소도 하고 또 지난번 뇌물 사건에서는 구속도 되고 실형도 받고 해서 세상이 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24년 동안 보면서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변하지 않는 데가 법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 판사님들은 법에 따라 판결할 문제에 대해서 왜 판사님들이 갑자기 재벌 총수 사건만 오면 이 경제를 고민하시는지. 그렇죠. 또 나라 경제를 걱정해요. 그다음에 재벌 총수의 거친 문제와 해당 기업이나 국가 경제 문제는 별개인데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재벌이 언론과 학계를 동원해서 마치 재벌 기업 입고로 재벌 총수처럼 인식해서 총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업의 문제가 돼서 한국 경제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1년 365일 수십 년 동안 외쳐왔던 이야기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법원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뭐 판사님의 판단이니까 존중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존중해야 되나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매우 아쉽고 좀 유감스럽죠. 네.
그런데 제가 삼성과 법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병철 회장 때부터 네. 그때부터 재판이 너무 엄청난 판결을 많이 내렸어요. 친삼성적인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할게요. 네. 여기 말고요.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자.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장 기각 사유 납득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납득이 조금 안 되죠.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 원칙은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 사법감시센터 하면서도 늘 주장해 왔던 건데 이게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왜 하필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인 건지 그러면 이게 원칙이 아니라 고무줄 잣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과연 법원에서 이번에 기각 사유로 얘기했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지고 범죄 혐의는 소명된데도 불구하고 불구속하겠다. 이거를 지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법원 스스로 조금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그냥 고무줄 잣대다라고 하는 소리를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 예. 그래서 불구속한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범죄 혐의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할 거고 예. 증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검찰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적당히 수사해서 적당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추가로 증거 확보할 게 있으니까 구속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식의 논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 열심히 해서 증거 많이 확보했더니 증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구속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법이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온 국민한테는 아니고요. 삼성한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영장을 재출 청구할 것인지 아닌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기소조차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로 끌고 가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고심이 있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복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그 2017년도에 최순실 사건 때 뇌물 사건 때도 1차에서 기각되고 2차에서 다시 이제 청구해서 영장을 받은 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이번 영장 기각한 판사조차도 사실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다퉈라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만큼 혐의 입증의 부분들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은 판사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러면 주로 영장 발부의 사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인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얼마나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습니까? 더더군다나 심지어 JY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말이 들어간 모든 파일을 다 키워드 지웠죠. 검색해서 다 지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회장 뭐 다 지웠죠. 그다음에 무슨 노트북이나 각종 문서를 공장 바닥을 뜯어서 거기다 숨겨놓다가 적발되고 아마 우리나라 사법사상 이렇게 대담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사건도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은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는 분식회계 여부야 객관적 자료에서 금방 판명이 될 텐데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정도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승인했느냐 갖고 이제 다툼이 이루어질 텐데 그거야말로 사실은 이제 관계자의 진술 문제라든가 증거 관계가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미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고 또 본인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면 도대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도 저는
검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민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그러면 일선 수사팀에서는 아마 다시 증거인멸 문제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정황이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죠.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했던 삼성 임직원들은 다 불이익을 받았고 네. 그걸 지시했던 지금 백모 상무는 오히려 복귀해서 승진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자 만들었던 사법 중법감시위원회조차도 어떻게 증거인멸을 주도했던 사람이 다시 복귀할 수 있냐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인용 삼성 사장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잘못됐다라고 인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언론을 포함해서 네. 뭐 마치 검찰이 이 수사 잘못한 것처럼 네. 뭐 지금 온 난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외로운 처지예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마치 삼성이 곧 망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가 어려운 한국 경제가 곧 쓰러질 것 같처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으니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재벌 총수가 구속될 때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이런 것은 반복됐는데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들어갔을 때 구속되지 않은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그랬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그랬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만큼 재벌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도 다 같은 재벌이 아니다. 네. 삼성과 그 나머지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만큼 삼성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력 여론 주도력 이런 것들을 이번에 입증을 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삼성은 아무튼 심의위원회로 끌고 가서 기소도 막겠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일단 부러뜨렸기 때문에 기소도 부러뜨리겠다. 이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판사가 사실은 범죄 혐의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에서 다투라고 그렇죠. 했죠.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기소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기소 문제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삼성이잖아요. 삼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까요? 그 무작위로 추출한다는데 그 무작위 15명의 정보를 만약 삼성이 빼낸다면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요. 네. 그런 네. 일은 많았으니까 저는 삼성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다. 네, 그런데 있었다. 이 분식회계로 이재용 부회장이 혼자서 이익을 보고 네, 삼성은 네, 피해를 봤다. 국민들도 피해를 봤다. 네, 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곳간에 재산이 늘어나는 거는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었을 것 같다. 이런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이번 법원 판사의 결정도 기각은 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계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본 거죠. 사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회사의 어떤 세세한 경영이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 모를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네. 다시 말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수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의 지배권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미 지난번에 그 최순실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결의 취지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 책임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인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대법원이 인정한 사안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이루어진 분식회계 사건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문제 아닙니까? 이 그렇죠. 문제는. 사실은 검찰이 이번에 자신 있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도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런 경영권 승계의 현안 문제나 그것에 있어서의 처리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캐서린 님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해도 그 불법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다 토해내고 원상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스탠딩 라이너 님도 코로나로 촛불 집회 못할 때 이런 판결이 나오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1911님도 검찰이 칭찬받는 일도 있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또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네. 과거 그 이건희 회장이 그 차명 주식 관련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때요. 그 당시에 이학수, 김인주 그 소위 옛날 미래전략실 네. 실장들이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 일체 보고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입에 자크를 물고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자기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몰랐을 수 있겠냐라고 유죄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문건과 진술도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재용이잖아요.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그냥 그런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주진우 기자 왜 그래요? 아니요. 판사가 눈 한번 딱 눈 한번 감으면 뭐 자기 편하겠죠. 그리고 예. 사법부가 지금껏 그랬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삼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삼성 사건이 걸리면 어느 판사님이 그 사석에서 저랑 아는 분이 그랬는데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거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을 내릴 만한 배포가 있는 판사라는 게 사실 간이 떨린다. 그런 문제에서 그 정도의 배포를 갖는 판사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법원의 대다수의 판사들께서는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쨌든 제 판결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과 함께한 화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김기아 기자. 네. 주진우 라이브는 풀 버전이 제맛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구속 수사 뭐 기각 뭐 이 이슈가 앞으로 좀 한동안 쭉 갈 거기 때문에 예. 요걸 풀 버전 한번 듣고 오시면은 지금 상태가 어느 단계구나. 그러면 다음 뉴스는 어떤 거를 좀 지켜보면 좋겠구나. 이런 게 딱 그림이 잡히거든요. 삼성에 관한 한 최고의 정보와 제일 네. 빠르고 제일 제일 정확한 정보를 주진우 라이브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예. 이재용 부회장이 2번 불려온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네. 예측해가지고 다 맞추기도 다 했고요. 맞추기로. 그리고 내용도 알찹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6월 9일 화요일 1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네. KBS 디지털 뉴스부 김기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6월은 6월 10일 얼마 전이죠. 네. 6월 10일 60 항쟁이 시작된 날인데 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6월 항쟁의 시작을 딱 알렸던 분이 계십니다. 그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명서를 낭독했던 바로 그분이죠. 유시춘 EBS 이사장과 수요일 훅 인터뷰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시춘 이사장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 모르죠? 네. 근데 이분이 근데 87년 당시에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집행위원을 막 굳고 계셨는데 그때 딱 그 종탑에 올라가셔가지고 성명서를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6월 항쟁이 처음 시작됐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말씀 많이 많죠. 하시더라고요.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그 이사장에 둘 다 남매가 이사장이야. 한 분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고요. 그렇죠. 한 분은 EBS 이사장인데 유시민 작가의 누나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운동권에서는 역사와 경력이 훨씬 다 깊고 넓어가지고 다 유시춘 이사장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다 유시춘 이사장을 누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선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역사에
순간마다 곳곳마다 유시춘 이사장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그럼 그때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 있었나요? 라고 뭐 거리에서 뭐 데모하고 있었겠지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이었어. 점이었어. 걔 그때는 그냥 데모나 하고 집이나 안 어디 뭐 들어오는 애였어. 거리 어디 있었겠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유시춘은 국본 그러니까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그 일단 60항쟁 그 빨갱이 소굴의 네. 데모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니까 주진우 기자랑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좀 알게 되셨나요? 오래 알게 됐는데요. 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사이 있죠. 네, 무슨 일로든 끌려가요 제가. 나중에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네. 사실은 네. 유시민 작가님이나 유시춘 작가님이나 좀 힘들어요. 말이 너무 많아. 그 가족 회의하면 어떨지 난 지금 걱정돼. 유시민 그 작가는 네. 저하고 이제 당구 친구거든요. 네, 네, 이렇게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당구 모여서 네. 저하고 김재동, 강풀, 유승환 이렇게 모여서 당구를 치는데요. 당구를 잘 쳐요. 네. 근데 한 200점 정도 치는데, 어. 근데 잘 치는데 옆에서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500점, 600점 네. 아주 유시민 작가보다 훨씬 고수들이 당구 칠 때도 그건 말이지 저쪽 왼쪽으로 약간 베껴가지고 돌려가지고 빨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훈수 아이고 대단해요. 그 대단한데 훈수 금지. 유시춘 작가도 마찬가지야. 그때 말이야. 그때 종탑에서 뒤로 돌아가면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아니 이거 너무 신기했던 게 막 버스랑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 숫자랑 몇 년도 며칠이랑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쓸데없는 잔머리는 좋아요. 좋더라고요. 아이고 좋으시더라고요. 잔머리는 머리가 좋아서 좋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쫙 설명해 줍니다. 근데 유시춘 이사장은 그 역사의 장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때 알고 지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그래서 남이 잘못되는 일이나 남이 억울하다 하면 못 두고 봐. 그래서 가서 막 울고 네. 챙겨주는 그런 누나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울고 챙길 때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저를 고문하는 그런 누나여가지고. 네. 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화 1987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영화 1987에 나왔던 장면들마다 보면은 이분이 거기서 있었겠구나라는 레파토리가 다 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1987이 그 어떤 역사책보다 그 1980년 6월 항쟁을 잘 묘사하고 잘 설명해내고 있으니까 저희 작품, 저희 그 인터뷰 보시고요. 1987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게 그거구나. 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림 잡아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네. 유시춘 이사장, 우리 이 땅의 민주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약간은 그 가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모셔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3분의 1밖에 못하고 갔어. 또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역사적 상황이 오면 장면이 오면 또 모셔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요. 수요일에 방송됐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당시에 6월 민주항쟁 당시에 뭐 하셨어요? 네.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 누구랑 이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박정철 군 고문치사 이후에 예. 전두환이 또 체육관에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네. 4.13 호원 조치 직후에 네. 제야의 모든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호원 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 구심점이 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게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였습니다. 한 30여 명의 상임집행위원이 있었고요. 예. 그분들이 실제로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하는 그 단위였습니다. 예. 종탑 위에 올라가서 성명서 낭독하셨어요? 예, 그건 왜 그랬냐면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편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때 이미 3일 전부터 네. 6월 7일부터 그 집회 장소로 예고한 성공회 대성당 주변을 원천 봉쇄했잖아요. 원천 봉쇄를 3겹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어찌 들어갔어요. 운 좋게 예.
새벽에 6월 7일 새벽에 6월 7일 아침에 나오니까 이게 저 담당 형사가 못 가게 막더라고요. 집 앞에서. 네, 집 앞에서.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작가잖아요. 예. 원고를 어디 전해줄 게 있어서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원고 전화로 출판사에 가는데 차 있으면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네, 그랬더니 그럼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일날 나와서 집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연금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날 8일날 아침 새벽에 예. 그 피아노 반주자로 가장을 해서 예. 성공의 성당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작가에서 이제 피아노 반주자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예. 지금 많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예. 재정구 의원, 예. 뭐 양순직 부총재, 또 돌아가신 오늘 훈장 받으신 박형규 목사님 예. 이런 분 들어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30대였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자도 접근을 못해서 우리가 왜 이 모임을 하는지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10일 날 정오를 기해서 예.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왜 하는지를 예. 정한 것은 국본에서 줄여서 국본이라 그럴게요. 네.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네. 약칭 네. 국본이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의 동지인 노태우에게 그 정권을 물려주는 민정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각이 그 시각이었습니다. 6월 10일 12시. 네네. 예. 그 시각에 맞추어서 종탑에 올라가서 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글을. 짧은 성명을 제가 썼고 제가 낭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경찰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뭘 연락을 통신을 할 방법도 없었고요. 제가 주로 작가여서 성명서를 많이 쓴 경험이 있어서 여러 번 썼어요. 거의 많은 운동에서 성명서를 많이 썼는데 네. 그때를 생각해서 성명서에 기억나는 대로. 예,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첫 구절만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민중적 사기 노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성명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생생하십니까? 네. 김소미 님이 머리 긴 유시민 이사장님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 유시민 작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는 그 전에 감옥에 갔었는데. 그쵸. 그때는 아마 이제 84년도에 그 유명한 항소 유서를 제출한 그 재판에 서울대 불락지 사건으로. 네, 징역을 살고 나와서 예. 아마도 어느 87년 6월의 거리에 있었겠죠. 네. 네, 그걸 아마도구나. 그때는 유시춘은 이 국본에서 지금 핵심에서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고 네. 그때는 유시민 작가는 아마도 저쪽에 있었구나. 제가 물어볼 걸 그랬어요. 지금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네, 거리에 있었는데 네. 물어볼 걸 그랬어요. 지금 글이 잘 안 써진다고 비가 안 와서 낚시 못 한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저 거리에서 있었고 종탑에 있었던 유시춘 작가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6월 항쟁 그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건, 4.13 호원 조치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우선 오늘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6월 10일이 제 생애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네. 6월 10일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 참 위대하다. 예. 헌법이 천명해 놓은 그 공화국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고요. 예. 그리고 유신 독재 이후에 군사 정권이 무력으로 국민들에게서부터 뺏어가 버린 참정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아온 날입니다. 네. 이런 역사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국민 스스로 공화국의 주인됨을 세계 만방에 알렸고요. 예. 그 이후로 또 군사 정권이 탈취해간 헌법이 천명해 놓은 참정의 권리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온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청사에서 영원히 빛나는 날이고 또 그런 국민의 일원인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6176님이 그날 휴가 내고 시청 앞에서 체류탄 맞았어요. 이런 분들의
참여와 희생이 있어서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거죠. 이은로님은 고3 배문고 다녔는데 네. 만리동 꼭대기에서 서울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았어요. 네. 거기에는 저희 작은 형도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형들, 수많은 형들이 한 점 한 점이 돼서 광화문 서울역 그 서울을 다 가득 메웠죠. 네. 정말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그 성공회 성당 앞마당에서 지금 그 길 있는 표지판이 서 있는데요. 네. 앞마당에서 거기에 천신만고 끝에 거기에 진입에 성공한 국번 관계자 한 30여 분하고 성공회 신부님들하고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바깥 상황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몰랐겠죠. 그런데 느낀 것은 네. 6시에 딱 행사를 시작했는데 지축을 울리는 발소리를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경적이 막 울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상임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운동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골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대회를 시작하는 것도 님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운동가요가 아니라 애국가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고안을 해서요. 예. 여성들은 손수건을 흔들기, 꽃을 꽂기, 평화를 의미하는 꽃을 꽂기, 그리고 사찰에서는 종을 치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나 차 안에 계시는 분들은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을 했고, 또 일반 국민들은 뚜뚜전 뉴스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9시에 일제히 소등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네. 그것이 주요했다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요. 예. 국제 기준에 맞추느라고 처음으로 서머타임을 실시를 했어요. 그때요, 그때. 네. 예. 그런데 6시면 해가 중천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시위에 참여할 것을 두려워한 경찰들이 지하철을 광화문역, 서울역, 시청역, 종로역을 그냥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예, 무정차로 통과를 예. 했고 버스도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대 도심의 일대에 있는 샐러리맨들 예. 6시에 나오니 해는 중천에 있는데 타고 갈 교통수단은 갈 없어요. 데는 없고 걸어가야 돼. 더 어디로 나왔겠습니까? 광장으로. 전부 지상으로 올라왔죠. 예. 전두환이 도와준 측면이 있죠. 네. 그러네요. 서울시청 건너편에 성공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보면 표지판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60대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그 역사의 현장을 설명해 주는 그 표지석도 있습니다. 6월 10일마다 행사를 가졌죠. 기념식을 가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예, 올해도 저도 초청을 오늘 100명만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대공분실을. 박종철 군이 잔혹한 고문으로 숨진 네. 그곳이 지금 이제 인권센터로 거듭났거든요. 네. 그 마당에서 한 100명 정도 이제 훈장 처음으로 네. 유공자에게 수여를 하고 그러는 날인데. 훈장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잖아요. 뭘 젊어요. 고인들한테 오늘 많이 추서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훈장은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번에 참석을 못 거리두기 때문에 네. 50분만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민주화 운동에 있어 우리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조명이 안 돼요. 그죠? 네, 제가 그래서 2007년도 20주년 되는 해에 네. 그때 이제 참여정부 말기 되었죠. 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역사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역사가 되지 않고 신화나 전설로 빛이 바래거나 미화되거나 왜곡되죠. 그래서 이 기록이 중요하다 싶어서 네. 전 5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이요? 네.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전집 5권인데요. 네. 80년 5월에서 87년 6월로. 그러니까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6월 민주항쟁까지 모든 활동가들의 기록을 담아두었습니다. 네. 제가 기록에 하도 한이 맺혀서 예. 전국의 2,800개 도서관에 가면 그 5권 책이 저장돼 있고요. 예. 그 마지막 건이 사진집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대학생 알바를 요청을 해가지고 네. 다 뒤졌습니다. 봤더니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길목에선 그날 6월 9일 날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화여대 교문을 진출해서 신촌 노타리까지 진출하려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진이 한 컷이 찍혀 있어요. 누님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화여대 그 학생들이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 발굴한 사진이었어. 여성들이 이렇게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다. 앞서다가 화염병까지 던졌고. 네네. 그래서 그 찰나를 잡은 포획한 사진인데 주인공을 찾으려고 제가 광고도 내고 그랬었어요. 네. 그중에 한 찾으셨어요? 분이 응답이 왔어요. LA에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화염병을 들고 토끼띠을 팔쩍 뛰고 있는 오르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근데 여성들이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1919년 3.1운동 때도 민족대표 33인 중에 여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독립운동한 여성들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네.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고 조직과 주류에 속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빠진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여성들의 기록을 많이 써두었습니다. 네. 60민주항쟁의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 60민주항쟁은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와서 참정의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년을 이룬 미래한 날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늘날 이제 33년이 지난 지금 6월 항쟁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네. 근데 유엔 우리 가입해 있잖아요. 네. 유엔 인권 규약에 A 규약과 B 규약이 있는데요. 네. 이제 B 규약은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권이에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네. 그죠? 그리고 이제 A 규약은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인데 평등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B 규약 자유권은 우리가 왕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고요. 비권은 네. 이제 A 규약 평등권은 이것이 법률만 고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해서 정책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 계신 많은 민주주의에 헌신했던 분들은 이 유엔이 우리가 가입해 있는 이 A 규약 평등의 권리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6월 항쟁이 오늘에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EBS 유시춘 이사장과 함께한 수요일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이 방송 풀 버전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네, 한편의 영화와 같은 주진우 라이브의 풀 버전은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셔가지고 6월 10일 수요일 1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김기아 기자 딱 나옵니다. 네. 김기아 기자 딱 있어요. 네. 다음 만나볼 명장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얘네가 왜 이러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갑자기 또 굉장히 냉각 상태로 지금 돌아가는 네. 안 좋아졌는데 느낌적인 느낌.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그 채널과 뭐 노동신문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 예. 뭐 그 가짜 뉴스를 검증할 방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이야기를 나눈 목요일 훅 인터뷰에서 하이라이트를 뽑아봤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그 통일 관련된 외교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특보이기도 하고 자주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설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햇볕 정책 때부터 네. 가장 중요한 정책, 남북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네. 잘 그 방송을 안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은 60 때문에 조금 방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도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는 많이 해놓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이 문재인 특보가 원래 되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6월 6.15 공동선언 때도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일화부터 쭉 이 통일 운동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시춘 이사장님이랑 비슷한 게 정말 디테일에 강하시더라고. 디테일에 강하시더라고. 저도 이거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이 나이가 됐을 때 저렇게 정말 다 기억할 만할 수 있을까 되게 놀랄 정도로 그런 만큼 6월 15일 2000년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국 역사에 남북 관계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골목골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뭐 상대하는 이제 관료나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네. 계속 이제 컨택을 해오고 이제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정인 특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북한에서도 되게 잘 듣고 잘 네.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6.15 공동선언 때 방북했을 때의 기억 그리고 이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말들 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굉장히 재밌는 일화 같은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다 너무 많았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진담이거든요. 네. 쑥 나왔거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국정원에서 매일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체크하고 있다. 이거 그 쑥 나온 얘기였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 우리 그 국정원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네. 비자금 때문에 미국을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 사람들이나 저수지 취재하러 가셨구나. 예, 정보기관 사람들 CIA 다 만나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워싱턴 갔을 때도 얘기할 때 문정인 특보가 네. 한국의 목소리를 내요. 네, 네, 남과 북한이 네. 그 사실은 남을 통미봉남이라고 남을 그 배제하고 미국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미국도 남과 북이 아주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직접 북한을 컨트롤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정인 특보가 한마디씩 지르거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가끔 나누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므로써 우리의 그 행보를 조금 넓혀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마다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불편하죠. 싫어하죠. 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쑥 던졌어요. 미국에서 골칫덩어리다 그랬더니 막 발끈하는 거야. 내가 자식들도 손주들도 다 미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친구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야. 네, 나 친미파야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 미국 사람들이 꼭 들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미국이 좋아하는 학자나 어떤 관료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아니요, 네. 쉽게 말해서 이게 저희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홍보팀이나 그런 데서 출입하는 기자, 그 기자 참 좋은 기자예요. 이러면은 일 똑바로 안 하는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 대기업 홍보팀에서 그 기자 너무 골치 아파라고 하면은 그 기자가 좋은 기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KBS 기자들 중에 나 욕하는 사람도 많죠.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나도 이 방송 해야지. 누구야? 이름 적어놓고 가. 이따가 갈 때 써줄게요. 앞에서는 잘 하더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목요일에 방송됐던 훅 인터뷰 하이라이트 부분을 지금 같이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큐. 특보님 2000년 6월 13일 날 평양 순안공항에서 탁 내리셨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성남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순안공항에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거 갖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도요? 아니 비행기 전에 그 성남 네네. 비행장에서 이제 타기 전에 네. 그 비행기 타수도 이제 올 건가 안 올 건가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1호기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내리는데 우리는 못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을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 안에서 좀 다 환호를 했죠. 네.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네. 그 창문 너머로 봤죠. 그렇습니까?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내려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북한 시민들이 평양 시민들이 와서 환영하는데 가슴이 진짜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희들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찬 차가 제 앞에 선두로 갔고 저희들은 이제 마이크로버스 이렇게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정말 순안 비행장에서부터 백화원 초대소까지 정말 연도에 네. 평양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 걸 보고 저희들 상당히 감격했죠. 그날 저녁은 어떠셨습니까? 저녁에서 그날 저녁은 별로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이 그래서 이제 가서 대통령께서는 백화원 초대소를 가고 저희들 특별수행원은 주암산 초대소로 갔어요. 그다음 일반 수행원들은 고려 호텔에 이제 묵었었는데 근데 가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도 저희들끼리 거기서 먹고. 예. 그 저녁은 나중에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이제 만찬을 한다고 그래서 문화
예술공전에서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이제 만찬이 있었죠. 근데 네. 그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아, 그래요? 됐어요. 그럼 예. 긴장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그때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대통령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뭐 백화원 초대해서 만날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김영남 위원장을 대통령께서 보셨는데 그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김영남 위원장이 상당히 교조적인 입장을 취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북한식의 이제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첫날 분위기는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그 김정일 위원장은 사인하지 않으려고 아니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지 무슨 성명서냐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6월 14일 날 이제 목란관에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주최 만찬이 있었죠. 예. 그때도 뭐 김정일 위원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갖고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저들이 이제 목란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북측 경호팀들이 엄청나게 이제 검색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발 벗어서 밑창까지 전부 다 조사라고 하니까 이거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거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날 만찬 분위기는 좋았고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후에 결국에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제 소위 그 협상들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아마 그 두 개의 큰 대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넣느냐 마느냐. 김정일 위원장은 돼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기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그걸 꼭 넣고 싶어 했었고. 그다음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는데 우리 사회주의 헌법에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장이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서명하는 걸로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이 그냥 네. 거기에서 그냥 엄청나게 이제 화도 나셨고. 예. 그러나 그분 특유의 장점이 이제 인내심이니까 인내심 갖고 설득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참 전라도 분들 참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 전주 김씨도 전라도인데 뭐 네. 김정일 위원장이 김씨가 예. 전주 김씨니까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런데 그 2000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았죠. 미국은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그때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럼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게 유명한 99년에 이제 금창리 핵시설 의혹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북 특별조정관을 만들자. 그래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제 조정관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페리 장관이 평양을 2번씩 갔다 오면서 우리 측하고 협의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페리 프로세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플랜 A는 북측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게 안 됐을 땐 플랜 B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리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게 결국 우리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만드는데 일종의 그 디딤돌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7년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그때도 같이 가셨죠? 네, 그때도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남북이 조금 한 번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노하우가 생겼을 것도 같은데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그 2006년 이제 10월 9일 날 북에서 1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당히 어려워졌었는데 2007년에 2.13 합의라는 걸 해서 북한과 이제 미국 사이에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 잡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이 돼서 결국에 14 평양 정상회담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내곡동에서 그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김만복 원장 그리고 서훈 차장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걸 만들었던 건데 뭐 비교적 순조롭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갔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순환공항을 갔는데 그때는 협상을 해서 육로로 가는 걸로 해서 우리들이
판문점을 지나서 개성을 해서 평양까지 이제 갔으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거기서 환대하는 것도 아예 평양 시내에서 처음에는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평양 시내 들어가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환대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감격적인 모습이었죠. 감격적인 모습이 다시 이어집니다. 2018년 문재인,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으로요. 그리고 또 남북 정상은 우연한 기회에도 또 도보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통일이 이만큼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까? 어디부터 잘못된 거죠?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2019년 네. 2월 27, 28일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결국 문제가 생겼던 거죠. 북미 문제가 참 중요하군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특히 뭐 북에서 인식하는 것은 북은 기본적으로 우리 남이 미국의 예속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네. 북미 관계가 풀어져야 남북 관계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측이 미국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 문제, 핵 문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 진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그러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터이니 네. 북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했으면은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평양에서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와서 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아무리 북이 1인 지도체제, 유일 지도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그 주민 없이 소위 인민 없이 네. 지도자의 존재 이유는 정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좀 북한 주민들한테는 하여간 성공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빈손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은 그렇게 급속도로 악화되거나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뚫어야 되는데 그 경직된 그 둘 관계를 좀 뚫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2018년 9월 19일 날 우리가 평양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두 개의 선언을 한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했고 9.19 평양선언을 했고. 네. 그러면 사실 그걸 이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행해 나가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죠. 예.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랑 협의하고 하자. 그렇죠.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거 다 이제 사실상 못하게 했죠. 못하게 뭐 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남측이 무슨 자율성이 있는 거 자주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네, 네. 그럼 남측하고 그걸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 네.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의 기댈 것 없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 되게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 일변도로 나왔는데 많이 좀 속이 상한가 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네. 지금 남북관계 2018년 2월부터 남북관계를 추동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게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네. 그런데 남북관계가 지금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요즘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통치 방식은 성과주의입니다. 네. 제안은 받아들이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여정 입장에서는 성과를 못 냈잖아요. 못 냈으니까 그 이번에 엄청나게 이제 강한 대남 비방 성명을 낸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겁니까? 주민한테 보여주는 게 더 크겠죠. 당연히 북한 주민들에게 왜 안 됐으며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할까 신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 북한의 경직성, 한국의 무기력, 중국의 소극
외교가 현재 남북 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앞으로 이 그 불확실한 우리 미래를 이렇게 뚫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가 결기를 갖고 예. 정책을 펴야 되겠죠. 우리 신년- 정부가 더 명민해야 되겠죠. 예. 신년사에서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가 남북끼리 좀 뭘 하겠다, 자주적인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직 뭐 움직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가. 북도 반응을 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도 결기를 가지고 예. 그렇다고 미국하고 협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미국하고 협의를 하고 한편으로 협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 행정부처들이 결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해야 되고 또 북도 거기에 또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선 남북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뭐 개별 방문을 하든 결국에 무슨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로 만들든 철도를 연결하든 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공동 노력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북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북도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겠지만 가급적 빨리 나와서 남북이 얘기를 해야 우리도 힘이 실릴 수 있죠. 그런데 북이 응답을 안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안을 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웃겠죠. 예. 한번 해봐라. 북이 답변도 안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이 좀 알아야 될 게 북미 관계에서 무슨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랑 협의하고 우리랑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도 지금 일방적인 비난만 해서는 비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네. 지금 꽉 막힌 남북 그 정국을 좀 풀어내는데 이거 웬만한 카드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획기적인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 같은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글쎄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그 남북 관계도 세 가지 어떤 그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봐요. 이제 하나는 지금과 같은 악화된 현상이 계속 유지되는 것. 예. 그러면서 이제 남은 뭐 2년이 채 안 남았지만은 현 정부가 끝나는 길이 있을 거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2018년 5월 26일 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삐걱대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비밀 회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남북 정상이 비밀 회동을 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는 네. 이런 대반전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제일 걱정하는 부분 대충돌 시나리오죠. 아이고. 근데 어떻든 대충돌이나 악화된 현상 유지를 피해서 맞고요, 네. 대반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그 특보님의 시나리오대로 저 남북 관계가 그렇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원해 봅니다. 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함께한 목요일 훅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통일 외교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주라이브에서. 네. 저희가 일자리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여는데 조금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 풀 버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문정인 특보가 약간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나요? 무슨 눈이 부리부리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좀 멀리 보고 있으면 약간 할아버지가 이제 부채 붙이면서 옛날 얘기해 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 방송 풀 버전 들으시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신 다음에 6월 11일 목요일 일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에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버전으로 들으면 남북 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로도 좋으니까 맞아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하니 좀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번 그 주진우 스페셜 들으시면은 뭔가 좀 공부가 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많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김기아 기자 오늘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준비하면서 또 한 번씩 더 듣고 하니까 더 정리하면 됐는데 뭔가 주제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할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잘 들으시기,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듣고요. 선물 득템해 가세요. 선물.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키신 다음에 그 카카오톡에서 이제 주진우 라이브라고 검색하시면 뭐가 떠요. 그래요? 이 주진우 기자가 흑백으로 이러고 있는 사진이 떠요. 그거를 뭐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키지 않을 수 저기까지만 있지. 하면 그거만 하시면 거기다 후기를 올리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의 시원한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뭘 드릴까? 30분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라도 드리려고 나는 나라도 주고 싶어요. 사실. 그건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네, 뭐든지 드리고 싶은 저희 마음입니다. 마음이니 마음은 받아주십시오. 김기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